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두입니다. 모두경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잠깐 제가 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간 찾아뵙질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궁금한 뉴스가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추석 기간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뉴스가 좀 많았는데 그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렸던 거하고 실제 시장을 좀 움직였던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 트럼프보다 펠로시라는 이름으로 좀 그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 동안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그 코로나 확진 뉴스였죠. 그에 관련된 이제 대선의 불확실성이 원래도 있었는데 더 높아지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휴 동안에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의 확진이었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2일날이었죠. 그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좀 빠졌다가 이제 소식이 또 나오자마자 이제 한 선물은 2% 정도 빠졌다가 지금 본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다우는 이제 그 상승전환하기도 했죠. 이거를 보면 이제 나스닥만 유독 이렇게 많이 빠졌고, 나스닥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들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위험해졌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코로나를 조금 이렇게 우습게 봤던 게 이제 트럼프의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이제 또 본인 개인을 떠나서 한 나라의,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건강 관리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분명한 악재고 바이든의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바이든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그 어떤 행정부보다 그 집행을 적게 했던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를 판단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익 실현에 좀 나섰던 게 나스닥 중심의 하락, 나 중심이기보다는 나스닥이 거의 혼자 빠졌던 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이후로 우리 시장은 좀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지났어요. 미국 시장은 지금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낙폭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에서 도지개진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추석 이후로 이제 2영업일이 지났는데 둘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확신이라는 게 시장이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락을 했던 것도 회복이 가능했던 거는 사실 좀 미국 시장을 연휴 때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장의 키는 사실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원래 이번에 그 대법관 지명을 하면서 이제 양당 간의 대립이 이제 극한까지 가서 적어도 이 대선 안에는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좀 접어야겠다는 게 있었고, 그게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조정의 주요 이유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원이,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됐던 이유가 둘 다 부양에 대한 거는 이제 둘 다 확인은 됐는데 방법과 규모에 따라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조 달러 이하에서 한 7천억 달러 정도를 하는 거고, 그냥 돈을 너무 많이 뿌렸더니 실제로 그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 중에 68%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공짜 돈에 익숙해지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이거는 끝도 없이 퍼줘야 돼 라고 해서 좀 줄이자 하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그 정도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간극이 너무 컸잖아요. 처음에 1조 달러 이하가 공화당 행정부였고 이제 민주당은 3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너무 간극이 크니까 딜레이가 되잖아요. 딜레이가 되다 보니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 쪽에서 좀 하원 민주당에서 조금씩 규모를 좀 줄여가면서 협의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일만 그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이제 협상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을 실망을 줬었는데,
이게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추석이 들어가던 이제 29일 날, 9월 29일 날 디즈니 하면 뭐 최근 관련된 온라인 이런 것도 많지만 디즈니랜드 이런 이제 컨택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8,000명 정도 이제 해고를 하기로 이제 발표가 나왔고, 그 외에 뭐 보험사라든지 뭐 지금 가장 또 힘든 곳이 또 어디겠습니까? 이게 에너지, 유가가 안 올라가니까. 유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그 겨우 버티고 있던 셰일 기업 중에서도 조금 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제 감축을 해야 되겠죠. 감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감원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하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대표적인 또 항공일 텐데요. 항공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한 10월 달까지 뭐 어떻게 수가 안 나면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뭐 이런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도 어쩔 방법이 없다. 이제 수만 명 정도의 해고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죠. 거기서 19,000명 정도, 유나이티드도 12,000명 정도 해서 총 이게 합쳐보면 몇만 명의 이제 실직자가 나올 텐데,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좋은 일자리잖아요. 같은 일자리를 하더라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서 해고가 나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월도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틀 동안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고 했던 게, 이게 협박이 좀 먹혔는지 그 이후로 내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항공사들한테 우리가 좀 합의를 해볼 테니까 좀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시장은 대선 전까지는 뭐 그냥 심하게 무슨 합의 뭐 일단 결과 보고 그때 뭐 공화당이 되면 공화당 되는 대로, 뭐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이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제스처를 보내주니까, 이게 이제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트럼프의 확진보다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하려는 물량도 없잖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합의 가능성이 아주 낮았다가 좀 낮은 수준으로 좀 그래도 올라왔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 한 7일 정도 되는데 하루 이틀 안에 무슨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그 본인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대감도 없잖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렇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물론 대선도 있고 다 한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지원해 줄 만한 부양책이 어떻게 언제 통과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앞으로는 이걸 좀 봐야 되고, 선거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이슈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부양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 주가가 가장 빨리 회복됐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나마 여러 뉴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안심되는 뉴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 하면 자동차 왕국이죠. 물론 자동차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많이 만든 건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겠지만, 이제 그 자동차 왕국, 그리고 자동차라는 건 그 자체보다 파생되는 소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냥 딱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차가 있는 게, 차가 있으면 뭐 마트를 가더라도 좀 더 사게 되고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GDP 70% 이상이 소비고,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 설명한 이유가 자동차의 판매가 꽤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 자동차 판매, 미국은 이제 이걸 연율로 계산을 하는데, 그 1630만 대가 판매가 돼서 예상치 1570만 대보다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연율로 따져서 1600만 대, 그러니까 9월만큼 팔리면 1년 동안 이렇게 팔면 1600만 대가 팔린다는 거예요. 연율로 했을 때. 그게 이번에 1630만 대가 나갔다는 거고, 1600만 대 정도의 판매 수준은 코로나가 미국을 덮치기 전 2월의 수준이 1680만 대 정도 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사실 한 50만 대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소비가 정책발에 의해서 꽤 많이 호조가 됐고 그게 좀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만 많이 팔리겠느냐? 제조업 지수 보면 되죠. 월 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번에 예상치가 56.5를 예상했는데 실제 발표된 건 55.4예요. 물론 기대치보다 못한 건 있지만 55.4면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60 넘어가면 과열로 봐요. 그래서 55.4라고 하면 분명한 절대값은 물론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 건 있지만 아직 분명한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더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비제조업 지수까지도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 ISM이 또 그 제조업 지수가 좋으면 또 좋아야 될 게 이제 고용일 텐데, 고용이 이제 대표적인 게 좀 후행이긴 하지만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8.2% 정도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실제로는 7.9%였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이제 꽤 많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진 거고, 그 레이오프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직장으로 좀 돌아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데 회복의 속도는 이제 쭉 좋아졌다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를 조금씩 하회하기 시작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절대값은 중요하잖아요. 예상치보다 높은 게 낮은 것보다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데 미국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아지고 있지만 약간 ISM 똑같은 거예요. 55.4면 분명히 확장이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코로나가 해결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근데 지금은 재정정책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준의 통화정책도 여기 속도를 맞춰야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양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갈 때 다시 이제 입김을 불어 넣어가지고 다시 불을 지펴야지, 이게 다시 꺼지고 나면 다시 불을 지핀다는 것도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낙담을 내서 좀 내려놓은 게 없잖아 있었는데, 최근에 부양책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만약에 민주당이 예상보다 좀 줄여서 일단은 시기적절하게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원래만큼의 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하원은 거의 민주당 하원이 그 공화당이 과반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됐던 적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원은 그냥 민주당 텃밭이 돼버린 것 같고, 이제 상원이 어떻게 될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조금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뭐냐면, 회복은 되고 있는데 회복의 속도가 좀 꺾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실업률이에요. 그리고 실업률의 반대 개념인데 정확하게 반대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경제활동 참여율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실업자가 솟구쳤어요. 실업자가 폭발했습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사람은 쭉 떨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회복을 빨리 해서 지금 실업률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가 실업률이 내려오는 걸 못 따라잡는 듯한 느낌이 오죠. 이게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레이오프라고 해서 잠깐 이제 완전 실직이 아니라 잠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의 일자리로 찾아가는 거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실업률은 많이 내려왔는데, 그 실업자 중에 영구적 실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좀 직장이 좀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돌아와서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실업률이 이제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들에게는 별로 그 영향을 주지 못해가지고 참여가 오히려 다시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미국의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수 소비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급여가 끊긴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의 소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끝은 안 났지만 일단은 뭐 그 정책들이 이제 그냥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효과라고 하겠지만 이제 증상이 뭐가 보이냐면 가계 저축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나라에서 지어주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축할 여유는 없고 있는 돈 까먹고 있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안심하거나 할 건 아니고 적절한 부양책이 현재 꼭 필요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그 기업들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했고 실제 락다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이제 돈을 주고 뭐 해서 일단은 소비가 좀 살아나서 기업들은 생산이 중단됐거나 감소해 있는데 정부의 힘이든 무슨 힘이든 해서 소비가 좀 살아나서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된 거죠. 있는 거 판 거지. 생산은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수요가 나서 기업들이 이제 재고가 거의 바닥날 수준으로 간다면 기업들은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재고를 확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게 미국에는 공장 가동률 평균 한 75 정도 보는데 75를 넘어가면 공장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고용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71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산을 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좀 약한 CEO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미국의 세법은 좀 독특하게 이런 상황에서 재고를 쌓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장부상이 잡혀가지고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영에서 중요한 게 일단 어느 정도 재고는 소비가 살아났을 때 뒤늦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경쟁사들한테. 그래서 부양책으로 소비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조금 더 밀어주면 기업들의 생산을 자극하는 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좀 자극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공장 가동률 같은 게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공장 가동률 75 이하라는 거는 그냥 있는 사람들한테 특근이거나 뭐 이런 그 잔업 이런 걸로 충분히 어떻게든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는 수준이거든요. 7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원재료도 더 들여와야 되고 추가적인 고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선순환이 돼서 이제 하나의 다시 한번 그 정말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라 한들 방식과 규모의 차이지 이렇게 해서 침체로 들어가게 만들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하필 또 대선이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그 셈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급할 때는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초당적인 결정을 하던 미국 의회도 지금은 속도 좀 늦추다가 오히려 민간에서 이제 위험 사인이 나오니까 뭐 항공사들이 대규모 그 해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어떻게든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번 크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책, 합의가 나온다면 규모, 그리고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한테는 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제 요것만 보면 될 것이고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또 이제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트럼프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다 나와서 퇴원한 건 아니고요. 음성 판정이 나와서 퇴원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병원으로 군병원으로 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 일단 병원에 나왔으니까 퇴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그 사이에 아프고 바빴고 정신 없었을 텐데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 막 확진자가 쏟아지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이 퇴원하는 장면을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다 올리고 하면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가 코로나를 한 3, 4일 만에 이겨낸 듯한 모습을 연출한 영상도 직접 올리셨던데 한번 보고 가죠. 정말 이게 쇼맨십에 있어서는 트럼프로 따라갈 자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전쟁기구 공부 같지 않습니까? 워낙 제작 기간도 짧고 하셨을 테니 그냥 설정 컷 몇 개로 음악만 웅장하게 만들었고 헬기 돌아가니까 이제 뭐 이 헬기는 이제 가자마자 격리겠죠. 이제 확진자를 싣고 왔으니까.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기념 주화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올렸으면 아직 사진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진이 곧 준비될 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퇴원 기념 주화가 $100에 미국 안에서는 이제 무료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는 참 타고난 사업가고 뭐 물론 이 돈이 트럼프한테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대단한 캐릭터다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그 확진 이전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TV 토론 해왔죠. TV 토론이었는데 제가 그걸로 좀 영상을 좀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찍었는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게 무슨 토론이냐 그냥 뭐 미국의 트위터들 이런 거 보니까 이거를 또 뭐 외국인들이 본다는 게 쪽팔린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바이든의 한마디가 좀 쉽게 말해서 좀 닥쳐줄래요? 이거였잖아요. 이게 좀 히트 아닌 히트를 하면. 근데 저는 그 멘트가 사실 좀 준비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이든이 약점이 뭡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개판이었다는 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끼어든 게 한 90번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90번 중에 75번이 트럼프가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가 팍스뉴스의 진행자인데도 대통령이 더 많이 했다고 중간에 왜 나랑 이야기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봤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 뭐 끝나고 나서 누가 잘했냐를 봤을 때 뭐 60대 뭐 28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바이든이 막 이렇게 굉장히 이긴 것 같이 뭐 실제 뭐 평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힐러리 때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힐러리 때도 뭐 트럼프가 힐러리 이겼는데 등 뒤에 붙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뭐 거의 이제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컨셉이 아니라 그냥 하늘이 내린 성격이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뭐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트럼프를 2016년에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이 재밌는 트위터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닥쳐줄래요였다. 힐러리도 그 말이 하고 싶었을 텐데 그때는 못했겠지라고 했는데 힐러리 본인 계정입니다. 본인 계정이 등판해가지고 안 당해서 말도 하지 마라고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참 재밌었는데 지금 이제 사진이 좀 가려졌는데 이게 그래도 TV 토론회를 하면 당연히 뭐 체온 체크라던가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좀 빨리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치 음주운전처럼 이렇게 한번 불어보라고 하고 삐삐삐삐 하면 내리라고 아니면 가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간단 키트가 있는데 거기서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여기 실내에서 진행되는 TV 토론에 와서 마치 바이든도 같이 이왕 걸린 거 같이 죽자. 쟤는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지켜보면 이게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와서 근데 트럼프가 난타전을 할 거라는 건 뭐 다 예상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바이든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바이든 지지하는 이유 1위가 트럼프가 아니라서거든요. 바이든 자체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큰 거 한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한테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극혐하는 사람들이 그 TV 토론 보면서 얼마나 고구발을 씹었겠습니까? 막 갑갑해 해가지고 또 말을 못하게 끼어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딱 닥쳐줄래요라고 딱 던져버려서 카타르시스를 해서 와 이거 한번 여차하면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개싸움을 시작했고 바이든은 준비된 멘트를 날린 게 아닌가라는 제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좀 먹혔습니다. 이게 201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놓쳤던 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힐러리가 좀 앞서고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제 트위터 팔로워 수 증가라든가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걸 이제 그때 못 봐가지고 뭐 통일한 반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1차 토론회 이후로 바이든이 팔로워 수 증가 혹은 좋아요의 증가가 그런 그 SNS에서 팔로워 수 증가나 좋아요 수 증가가 트럼프를 앞질렀었거든. 야 이제 그러니까 야 이 민주당이 한번 이제 고생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첫 번째 느꼈던 게 그때 이제 샌더스 후보 껴안는 거 딱 준비를 했더라고. 딱 그냥 바이든으로 되자마자 바로 이제 경선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 껴안기가 바로 들어가는 거 보고 막 역시 실패해서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지지율도 좀 반응을 하고 시장의 또 그 도박 사이트의 베팅률도 이제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확진이 딱 나오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만큼은 트럼프가 또 다시 또 승기를 잡습니다. 이게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 다시 이제 좋아요나 아니면 팔로워 증가가 다시 바이든을 앞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의 결집인지 아니면 동정표인지 아니면 진짜 야 트럼프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뭘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단순 호기심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증가를 해서 일단 2016년의 기억,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신호를 못 봤던 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긴장 아닌 긴장을 이제 민주당은 좀 하게 됐을 건데 그 외에는 SNS의 움직임을 제외하고 모든 데서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유리하고요. 더 유리해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차이도 이제 8에서 13% 정도 벌어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매일 이제 추적 조사를 하는 곳에서도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지율이고 이건 베팅 사이트의 당선 확률인데 그냥 이제 이게 확진된 날이 이제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돼버려 65대 32가 돼버려서 그리고 지지율을 봤을 때도요 이게 지금 힐러리하고 트럼프 2016년 대선 때 대선 직전까지 이제 지금 시기쯤까지 힐러리의 상대 강세거든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되어 있으면 이제 트럼프가 좀 트럼프가 더 높다는 겁니다. 물론 힐러리 때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 높았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뭔가 이제 그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요때쯤 하면 잘 안 물릴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떨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힐러리는 심지어 반전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4월을 넘어가면서 솔직히 추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반등이 약하잖아. 물론 막판에 직결이 없잖아 있었지만 요거는 좀 이때 분위기하고 요때 그냥 잠깐만 있었고 그 외에는 간당간당 했었고요.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 차이가 꽤 오랫동안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을 보면
뭐 사실 이렇게 이런저런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신뢰, 왜 유튜브에서 뭐 뒷광고 뭐 이런 거 할 때 욕 많이 먹었던 게 실제로는 이제 광고비 받았으면서 이제 내 돈 내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실제 베팅도 자기가 실제 돈을 내는 거 아니면 뭔가 뭐 선물 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그냥 지지율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돈을 실제로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환 시장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확진 이후로 한 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외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외환 시장은 사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당선에 조금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그 한 5일 동안 0.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가 내려갔다는 건 상대 쪽에 있는 게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 쪽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위안화도 있을 거 있고 대표적인 유로인데 유로는 0.3% 정도 강세를 보여요. 달러가 0.2% 빠지는 동안. 근데 재밌는 건 위안화가 0.44% 절상이 됩니다. 빠진 것보다 2배 올라갔고 유로보다 더 강세로 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라고 보면 바이든과 민주당도 중국을 견제합니다. 근데 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세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비판을 해왔어요. 실제 저도 그랬고, 그냥 징벌적인 관세를 통해서 대중국 관세를 한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걸 관세를 중국이 내는 거예요. 중국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는 거지 실제 돈을 내는 건 미국 구매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중국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이제 사이가 벌어진 국가들에게는 비관세 혜택이나 뭐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 뭐 그런 게 대표적인 TPP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돌아가는 그런 걸로 할 거니까 관세는 중국이 명분만 주면 철폐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제 관세가 좀 힘들었는데 그러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좀 예단일 수 있지만 그래서 중국이 달러 빠지는 거에 비해 조금 더 강세로 가지 않았나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바이든이라고 하면 이제 세금을 좀 높이는 게 높이기보다 원래대로 좀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뿌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그 효과를 좀 희석시키겠다. 그러니까 충격을 희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 정책을 많이 쓰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대통령답지 않은 돌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위험이 커진다고 느껴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도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중에서도 달러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달러 강세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투자자들한테 가장 리스키한 게 뭔가 나스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촥촥촥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채권으로 돈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달러가 강해지는 그림이 나올 때 일단은 굉장히 위험 신호거든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타입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불도저 이런 게 아니라 관리자 타입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개인이 그 변수가 돼서 달러 선호나 완전자산 선호를 이끌 만한 그러니까 뭐 대중 그 무역 분쟁에서 뭐 갑자기 증권적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거니까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영향을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외환 시장도 바이든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니 근데 돈쌤이 강의하는 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바이든이 당선될 것 같이 얘기한다. 물론 그 일단 바이든 당선은 점치는 데가 실제로 많긴 많아요. 많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2016년의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신 분은 많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와 여론조사나 아니면 각 유명 대학에서 하고 있는 모델들이 이제 트럼프보다 바이든 쪽에 손을 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는 거는 얘기가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니얼 퍼거슨 교수인데요. 스탠퍼드대 교수시죠. 일단 그 이분이 블룸버그에 이제 칼럼을 기고를 하면서 재선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라는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일단 뭐 논리가 한 9개쯤, 이유가 한 9개쯤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가 트럼프 지지자일수록,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서 여론조사에 거꾸로 대답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거나 거꾸로 민주당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샤이 보터는 10%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확실한 게 뭐 한 270개 선거인단 중에 한 180개 정도를 확보를 했고, 120개인가 뭐 한 100몇십 개를 확보를 했고, 트럼프가 지금 뭐 한 100개 남짓 안 되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 10%가 경합주에 집중되고 경합주에서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다면, 특히 뭐 플로리다, 텍사스가 넘어가면 80개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처럼 그 여론조사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제 그 넘어갈 것까지는 여론조사가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샤이 트럼프 아직 무시하지 못하고 미국이 독특한 선거제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8월 달에 총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58%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번지는데 마스크를 안 사고 왜 총을 사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 가족은 자기, 혹은 혼자면 혼자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총기 구입을 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16년 때도 총기 판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총기라는 거는 참 그 타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좀 첨예한 문제기도 하고, 또 보수의 상징. 이번에 지명된 베럿 대법관도 낙태 반대와 총기 규제 반대, 그러니까 총기 소유 허용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보수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지금 트럼프의 집결력을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각종 이제 중요 대학에서 자기들만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난 강의에도 좀 용하신 분들 몇 명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다 이제 바이든의 승리를 점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친 곳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스토니 브룩스 대학에서 프라이머리 모델로 1912년부터 지난 대선까지 26번의 대선 중에 24번을 맞춘 모델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은 1960년 이후로는 웬만하면 재선된다. 한 번 빼고는 다 됐다는 것도 있고요.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나간 사람이 본선에서도 유리하더라. 근데 바이든이 이제 압도적은 아니었죠. 뭐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는 뭐 그 경선에서의 히트가 좀 컸죠. 물론 지금은 뭐 경선할 것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예측을 했더니 놀랍게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91%고 바이든은 9%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270명을 모아야 되는데 선거인들 362명을 모을 거는, 이건 경합주 다 가져가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뭐 미리 이렇게 뭐 예단을 하고 움직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은근슬쩍 이렇게 여차하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안에서 자리세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도 아무래도 이슈가 될 거는 트럼프가 과연 이제 퇴원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퇴원이 아닌 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서 대규모 유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온라인 메시지라도 보내야 될 텐데 이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하고 있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코로나 별거 아니라더니 선거 때 병원에서 유지하고 있다 하면 되게 그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격리가 돼도 백악관에서 해야 영상을 찍어도 그림이 나올 테니까 무리해서 했을 텐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백악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크부터 벗었잖아요. 코로나를 이겼다. 코로나는 별거 아님. 뭐 이런 메시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 정말 누가 봐도 물론 코로나가 변이가 돼서 치사율은 이제 원래 한 2% 정도 됐지 않습니까? 거기 1%로 떨어졌고 대신 전염력이 높아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인간이 좀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적어도 한 3종의 변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는 뭐 나이가 70이 넘었고 그리고 제가 남보고 비만이라고 하긴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보다 한 20kg는 더 나가시는 거구시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이죠. 고위험군인데 정말 4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백악관에 있을 수 있나? 미대선은 사실 벌써 진행 중입니다. 뭐 몇 주 남았다 얘긴 하지만 그거는 당일날 이야기고 실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실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이 11월 3일이 진짜 당일이 될지 그날 결과가 진짜 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참 초유의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데 아무튼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자라면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가능성이 나는 게 하원을 공화당이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건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상원과 대통령직만 놓고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요. 상원을 지금처럼 공화당이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되는 거죠. 지금에서 대통령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상하원 모두 민주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1번의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라는 하나의 관문까지 넘었고, 그리고 상원을 이제 그 공화당이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트럼프다워질 것이다. 는 거는 어렵지 않은 예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만 놓고 보면 일단 가장 좋아할 게 빅테크 기업이겠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독점 규제가 가장 우려스러운데 반독점 규제를 가장 안 쓴 행정부가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런 행정부가 이어진다는 것은 나스닥 중심, 대형 기술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한동안 더 심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이나 뭐 이렇게 대외에도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옛날보다 영향가 떨어진 뭐 동맹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토사구팽하는 모습도 보였다시피 그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트럼프가 지금 이제 밀려고 하고 있는 게 일단 뭐 그렇다고 꼭 빅테크를 믿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주 관련 이런 거죠. 이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주 방산 뭐 등등 이렇게 그런 이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스페이스 포스라고 뭐 얼마 전에도 트위터 했었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5G. 그러니까 그 중국이 하려는 거하고 다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바이든이 되고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데 상원이 공화당이면 이게 사실 1번보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를 좀 벗어나는 시기가 온다면 다시 한번 법인세를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 완전 규제는 못하죠. 왜냐하면 얘네들 다 찢어 발라봐야 중국만 좋은 일 하니까 장수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트럼프처럼 그냥 그래 알아서 해 뭐 세금 더 깎아줄게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대형 기술주, 대형 성장주, 독주가 좀 이렇게 좀 지체할 수 있고 그렇다고 가치주나 이런 걸로 바로 가기에는 대규모 부양책을 하기에는 상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번보다 2번이 조금 그때는 시장이 방향이 바뀌기보다는 뭐 색깔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그냥 민주당 싹쓸이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성장주는 이제 바이든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긴 힘들 겁니다. 일단은 뭐 규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됐을 때 법인세만 높여도 가장 노출되는 게 많은 게 대형 기술주들일 거기 때문에 뭐 빠지진 않겠지만 과거 같은 그렇게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충격을 재정 정책으로 커버한다는 게 민주당은 원래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당이니까 이제 그러면 정책이 밀어주는 곳 뭐 이런 곳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먹었고 앞으로는 좀 부담이 생긴 성장주보다는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자금이 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거의 트럼프와 동일한데 약간 결이 다르죠. 약간 결이 달라서 지금은 이제 그냥 딱 플랫폼 기업 뭐 이런 딱 뭐 몇 개의 기업으로 압축되면서 쫙 달렸던 게 약간 분산되고 다변화될 가능성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대응을 하자. 근데 뭐 미리 어떻게 될지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니까 뭐 미리 포트를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래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야 그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인데 생각을 좀 짧게 정리하는 정리 기술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게 그 사람이 이제 정리를 짧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큰 사건이 터지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그 짧은 순간에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전략들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패닉이나 공황 상태가 좀 줄어들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줄어들고요. 이렇게 그 전략을 미리 그리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전략을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략을 좀 만들어가면 그리고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해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연도 지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잠깐 좀 봤더니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제 부양책 통과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지금 문우신 장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협의를 중단하라라고 전화를 했다고 나와서 지금 또 제가 강의를 찍기 시작할 때가 여기 7일 새벽 한 2시 반, 아니 3시 정도였네? 2시 40분 정도였을 때 거의 보합이었던 지수가 이제는 뭐 그 이후로 한 1%씩 3대 지수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트럼프는 역시 자기가 주도권을 있는 걸 참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다시 본인이 이 모든 걸 드라이빙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낙폭이 얼마나 될런지 뭐 이런 것들은 현재는 한 1% 정도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때 마이너스 0.3 정도였다가 이제 0.13 정도로 나스닥 기준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좀 봐야 되고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서
어떤 또 민주당 쪽의 대응이나 펠로시의 또 언급 이런 것들이 곧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뉴스는 계속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게 끝내고 이제 뭔가 이제 인코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브레이킹 뉴스가 떠가지고 지수도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자국의 경제나 이런 게 지금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 보면 참 트럼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영상이든 글이든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